채치원 역사공원 고운 인문학 강의 6번째 강의가 2023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채치원 역사공원 내 상림관에서 김윤수 지리산 문학관장이 진행하였다. 이날 제6강 채치원의 불교시 중 희랑화상이란 주제로 고운 채치원 선생과 희랑화상과의 교류하며 서신왕래하던 내용에 대해 2시간가량 강의했다. 김 관장은 고운 선생 문집 권 1편에 나와 있는 희랑화상에게 증정하는 시 해석에서 희랑화상은 신라시대에 해인사에 있던 승려로 고운과 시문으로 사귀었고 화엄경에 정통했다며 해인사의 부속 암자인 희랑대에서 화엄경을 강하였을 때 나는 오랑캐를 막아내느라 청강할 수 없어 한 번 읍조리고 한 번 노래하되 5층 5평을 써서 10전을 지어 장을 이루어서 그 일을 기다린다며 박노태감, 천령군 태수, 알찬, 채치원이 썼다라고 명기하였는데 이 시는 10수인데 현재는 6수만이 전해진다면서 채치원이 화엄경을 희랑화상이 강론하는데 참석지 못함을 못내어 아쉬워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관장은 설명 중 채치원 선생이 시무 10여조 시문을 지어 진성여왕에게 올렸고 진성여왕은 이 상서를 보고 좋은 내용이라고 감탄하며 고운 당시 천령군 태수이던 채치원 선생에게는 최고의 품계인 알찬 벼슬을 하사하였다고 하니 천령군 태수로 재직 시 올린 상서이니 함양군에서는 채치원 선생이 올리신 상서의 장서가 함양이니 지금이라도 신무 10여조 상서라는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서장이라도 설치하면 어떨까 건의하기도 하였다. 상서는 상소와 달리 왕이 아닌 더 높은 분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시무 10여조는 신라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위상을 강조한 존왕적 정치 이념이지만 혼란스러운 신라에서는 실현되기는 버거웠으나 채치원을 계승한 최언위나 최승로 등 신라 출신 유학 지식인에 의해 강조되어 고려의 국가체제 정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고운 인문학 강의는 10월 28일 시작하여 12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오늘은 6번째로 앞으로 12월 9일과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채치원 역사공원 내 상림관에서 2번의 강의가 남아있다. 아쉬운 것은 이렇듯 채치원 선생님의 생애를 되짚어보는 좋은 내용의 강의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내년에도 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아는데 이때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청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늘은 채치원 역사공원 고운 인문학 강의 개원 필기학당 제6강 채치원의 불교시 증희랑화상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증희랑화상은 당시 해인사 고운 채치원 선생 당시 해인사 주지스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화엄경 학자로서 아주 화엄경의 밝은 고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화엄경 강의를 하신다니까 고운 채치원 선생이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분이 천령군 태수 이 고을의 수령이고 또 그 당시는 후백제의 견훤을 견제하느라고 할로 태감이라는 막중한 국방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기 직무를 버리고 놔두고 휴가를 내서 해인사를 방문해서 희랑화상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10수의 절부시를 지어서
5층 5평이라고 아분자를 이제 측성으로 쓰는 아분자 5수, 평성으로 쓰는 아분자 5수에 10수의 시를 지어서 실향대사한테 기념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노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전해줬겠죠. 실향대사가 그거 받아서 이제 잘 해인사에 잘 간직되어 있다가 나중에 10수 중에 4수는 어떻게 사라지고 종이가 낡아서 떨어져 나갔나 사라지고 6수만 남았습니다. 그 6수에다가 칠원절구 6수, 그러니까 한 병풍을 만든다고 그러면 한 폭에다가 칠원절구 한 수를 다 쓰면 되고 4개, 4구절이니까 그 다음에 앞뒤로 서문과 발문, 서문은 뭐냐면 고은 선생이 이제 실향대사한테 보낸다는 취지를 쓰신 것이 그 제목이나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글에는 이 실향대사를 고려시대 때 국왕이 추중해서 국사급으로, 물론 국사란 말은 없습니다만 국사급으로 존자, 최고의 높은 스님으로서 높은 존자에 이제 추정하는 그런 문구가 남아 있는데, 추정하는 교지죠.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교지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때는 황제의 의식으로 조서라고 그러죠. 조칙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수를 가지고 8폭의 병풍을 만들어서 우리 함양군에서 최치원 역사관에 보관한다면은, 우리 함양군에서 고은 최치원 선생이 창작하신 분명한 시 작품이란 말이에요. 물론 불교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디에서 뭘 썼던 간에, 유교시를 썼던 불교시를 썼던 돌교시를 썼던 간에 함양군에서 창작한 고은 최치원 선생의 유일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제일 끝에 나오는 증호원 상인시는 이제 해인사가 아니고 가야산 쌍계사에서 지으신 고은 선생의 작품이고, 이 증희랑 화상 6수는 고은 최치원 선생이 함양군 천령군 태수로서 지은 분명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자기 직함이 딱 적혀져 있으니까 천령군 태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병풍을 8폭 병풍을 만들어서 뭐 더 든다고 하면 8폭 병풍 안 만들고 그냥 8폭의 서예 액자를 만들어서 저 최치원 역사관에 보관하는 것이 우리 함양군을 최치원 선생과의 연관성을 더욱 선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고은 기념관을 관장하시는 소장님께서 이것을 이제 함양의 최고 서예가 이창구나 아니면 이연주한테 부탁해가지고 8폭 병풍을 만들어서 역사관에 좀 제작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8폭을 딱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수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면, 실향대사는 이제 스님으로서는 실향대덕이라는 말이야. 스님의 직함으로서는 실향대덕군은, 군이라는 거 보면 이제 고은 선생보다 나이는 어리죠. 실향대덕군은 하일에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름날에 가야산 해인사에서 강화엄경이라 화엄경을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 할로서구나 저는 오랑캐를 막느라, 한노 그럼 막을 한자 오랑캐로 했잖아. 오랑캐를 막느라 메인바가 돼서 구여될 구자, 꺼리길 구자죠. 메인바가 돼서 막농치청이라 나아가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실향대사의 설법을 해인사에 가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고 행정 책임자니까는 자리를 쉽게 비울 수는 없다 얘기죠. 이름 일령이라. 그래서 한 수씩 시를 지어 음영했다. 시를 지어서 5측 5절이라 5수는 측성 아분자고 5수는 평성 아분자라고 10절 성장이라. 그래서 10수의 절구를 만들어서 문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10편을 완성했다 이거죠. 가송기사라. 그 실향대사의 법회의 일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취지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직함을 쓴 거죠. 당로 태감, 오랑캐를 막는 태감이라 이거예요. 군사 책임자 태감이고, 천령군 태수고, 알찬 최치원이라. 알찬이라는 건 5등 관작, 9등 관작 중에 5등 관작인데, 그 소위 신라시대 때 흔히 말하는 육두품의 최고 관직이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승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치원이 썼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육두품의 한계 때문에 신라의 불만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비난하는데, 최치원 선생이 왕족으로 안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의 최고 품계인 알찬 5등까지 올라갔으면은 최고로 올라가신 건데, 그것이 최치원 선생이 불평불만을 품었다. 최치원 선생은 불평불만을 품는 그런 역적이 아니에요. 역적들이나 불평불만을 품지, 시대에 뭐 혁명가가 아니면은 불평불만을 품지 않는 거죠. 혁명을 하려고 그러면 불평불만을 품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만, 혁명을 하지 않을 거면 불평불만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런 그런 불평불만 늘어놓는 것은 제일 한심한 일이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키든지 그러는 것이 혁명까지, 뭐 불평불만 늘어놓는 것은 뭐 소인배에 불과한 거죠. 최치원 선생은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 자기 한계에 맞게 살시다 하시는 분이고, 자기 귀족의 한계가 오품 알창까지 올라갔으면 다 올라간 거 끝난 거지.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뭐 신라 욕하고 고려 칭찬하고 뭐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도 뭐 중인들이 벼슬해봤자 뭐 8품, 7품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조선시대 중인들은 반란도 많이 일으켰지만은 그거 가지고 세상을 불평불만 속에 살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시대의 한계라는 거, 그 시대에 맞게 사는 거지.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공무원 대원 돼서 무조건 다 뭐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되고 뭐 다 관리관 되고 장관 되고 차관 되고 다 자기 한계에 맞게 사는 거지. 장관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불평불만 품고 그냥 나를 뒤집어 엎어야 돼. 다 시대에 맞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이 시대의 불평불만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리랑 모태수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할 일 다 했으면 이제 물러나서 천하를 유람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고은 선생은 이제 더 이상 신라에서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는 천하 유람을 다니면서, 전국에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이름이 안 박힌 곳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저기 평양 이 부분은 없습니다만, 평양에 또 한 번은 가신 적은 있는데, 이분은 금강산 땅간 갔는데 금강산에다가 최치원 선생 이름 새겨놓은 것도 있는데, 금강산은 거기까지 가시 여건이 안 되고 그건 궁예의 땅이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 이름 새겨놓은 건 수렁터리고. 그래서 이제 이 팔폭 병풍을 만들어서 우리 최치원 역사관에 관하고 사람들이 와서 고은 선생이 함양에 있을 때 확실하게 지은 시작품에 남아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실화화상이 누구냐? 고은 선생이 천령군 태수일 때 해인사 주지였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해지니까는 이분의 뒤에 나오는 그 그림, 이게 다 국보란 말이에요. 실화화상 건칠 자상. 이는 국보급의 인물이니까는 이 동네마다 지자체마다 그 양반은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양반의 고은 최치원 선생은 경조 출생인데도 불구하고 저 옥구군 출생이라, 이런 말이 나오듯이 이 희랑대사는 또 원래 어디 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희랑은 우리 동네 사람이다. 근데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맞아야지. 사실이 안 맞는 시대를 고증한다면 그 시대, 최치원 선생이 편지를 주고받고 시를 주고받고 하신 양반인데, 최치원하고 동떨어진 다른 시대에 갖다 또 붙여가지고 희랑대사가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런 건 수렁틀이잖아요. 엉터리라고 안 하려면은 시대에 맞춰야지. 고은 선생 시대에 태어났다고 딱 말을 해야지. 고은 선생하고 시대를 안 맞춰놓고서는 그 양반은 우리 동네 사람이다, 그 고은 선생보다 먼저 태어났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고은 선생 시대 같은 시대 사람인데 고은 선생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지자체들이 너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내가지고 까딱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국에 산청에는 호준이 있고, 저 영암에는 왕인 박사가 있고, 어디에는 또 희랑대사 있고, 어디에는 또 선덕여왕 있고, 뭐 전부 다 그런 거죠. 익산에 이제 맛동왕 무왕이, 백제 무왕이 익산 사람이라는 건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 거의 고증되는 거고, 그건 뭐 지자체의 엉터리 얘기는 아니고, 장성의 이제 홍길동이라든가 허균이야 뭐 강릉 사람인 건 확실한데, 이제 허균이 쓴 홍길동은 어디 사람이냐? 거의 뭐 장성 사람들은 장성이라고 그러니까 또 장성이라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기 고을로 유명 인사를 끌어들이는 건 좋은데 역사에 안 맞게 울터리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합천 해인사 건칠 희랑 대사 좌상, 이게 국보 제3335라는 거예요. 국보 번호도 멋있는데. 근데 이 국보라고 했는데 요새는 국보의 번호를 다 없애버렸죠. 국보 제1호 남대문, 숭례문. 그래서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으로 바꾸자라고 자꾸 주장하니까는 국보는 번호 순이 아니다라고 문화재청이 주장하면서 번호를 없애버렸어요. 국보 번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뭐 그냥 보물 뭐 그러면 이게 진짜 보물인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갑으로 여기는 보물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물 메토 그래야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 메토가 딱 되는 거지. 이 지정 번호를 없앤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인데 뭐 국보 메토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국보인 걸 알지. 우리 무예 양준원 선수도 국보인데 그럼 그 양반 국보 메토야 대체. 무예 양준원 선수는 스스로를 맨날 자기 나는 이 나라의 국보다 그러는데 국보로 지정된 번호가 없으면 국보가 아닌 거죠. 근데 문화재청은 지정권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보 제1호 숭례문, 국보 제1호 훈민정음 이거 바꾸자는 논쟁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국보는 번호순이다 이라 해가지고. 그렇지만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국보 제1호라는 건 상징성이지 누가 뭐 국보 제1호가 진짜 최고라서 국보 제1호를 하자는 뜻이 상징성으로 하자는 뜻이지. 그래서 이 희랑대사 좌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시를 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 뒤에 이 페이지에 그림 봐요. 이 희랑대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잖아. 진짜 이 희랑대사 이 건칠 좌상을 잘 만들었어요. 국보급이 될 만하죠. 또 가슴에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온갖 학설들이 난무하지. 나도 정확한 학설은 모르는데. 그래서 천흥국이라고 중국에 천흥국이라는 그 전설상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메고 다닌다고 그러는. 그래서 천흥국인데 이 천흥국 그림을 보면 이거 완전히 뚫린 게 아니기 때문에 천흥국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천흥국 사람이라 해서 가슴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는데 천흥국은 막대기를 가슴에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메고 다니는 건데 이건 뭐 메고 다닐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떠나는 이제 자기 가슴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내가지고 모기들이 자기만 물게 하고 다른 다른 승려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공부하는데 방해가 안 되게 했다. 그런 전설상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구멍이 왜 뚫렸는지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왜 제작 과정의 실수인지 아니면 스님의 원래 흉터로 가슴에 구멍이 뚫려 저절로 다 아물게 되는데 아물지 않은 거 보면 일부러 이렇게 뚫어놓은 거죠. 이 건칠 좌상이 진짜 완전히 소조상에다가 이제 칠을 칠해가지고 아주 생동감 있고 사실적이고 살아있는 듯하고 눈매도 뭐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모습이. 참 국보급의 인물인데 이것이 해인사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지자체마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고은 현생의 증휘랑화상 이 시를 이제 한 수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인사에 가면 희랑대라는 법당도 있고 그것이 이제 희랑대사가 머물던 숙소라는 뜻이고 또 희랑대사가 이제 여름에 하엄경을 강화하시는데 강론하셨는데 고은 선생이 이제 열수의 시를 주어서 보내줬다라는 기록이 가야산 해인사 고적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적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6수만 남아있고 4수는 이제 찢어져 뜯겨서 나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고은 선생 문집을 편찬하면서 이 6수만 딱 실어놨는데 앞뒤 문맥 이 서문을 실어야 되는데 서문을 안 실어놓으니까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 서문은 이 주석 속에 들어있죠. 희랑 대덕군이 하일의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름날에 가야산 해인사에서 하엄경 하는데 복이 할로 소고하야 내가 오랑캐를 막나라 배인바가 돼서 막명지층이라 나가 듣지 못하는데 이름 일념에 한 수를 읽고 또 한 수를 읽는데 오측 오평이라 5수는 측성이고 5수는 평성으로 아분했다. 10절 성장이나 19의 절구시를
지어서 시편을 완성했는데 가송기사 그 일을 찬송하였다. 그 법회 화엄경 법회를 이제 찬송하신 거죠. 박노태감 천령군 태수 알찬 최치원이라. 오랑캐를 막는 태감 군사 도목 군사주의자 천령군 태수 알찬 신라 5등 관직의 9등 관직의 제5등 육두품이 귀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품계의 알찬 최치원이 왔다. 근데 이 알찬이라는 이 기록이 중요한 건데 이 신라 시대 때 진성여왕이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세 명의 여왕인데 마지막 여왕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벼슬 했는데 최치원 선생이 고은 선생이 상소를 시무 10여조를 올려가지고 진성여왕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 그래가지고 이 10가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가 뭔지는 잘 모르죠. 고은 선생이 아마 당나라 때 배워온 당나라의 제도를 뭐 주장했겠죠. 10개 정도. 관리를 이제 과거를 봐서 등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라에다가 국자감 같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양성하십시오. 유교 경전을 강의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10가지인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0가지를 임명하니까는 신라 임금 진성여왕이 좋은 소리다 하면서 벼슬을 알찬 최고 품계인 알찬까지 올려줬단 말이야. 알찬. 그게 아찬이죠. 아찬이란 벼슬에 임명했다. 그러면 그 상소를 올린 장소는 함양군이고 또 그 상소를 보고 진성여왕 임금님이 아찬이라는 그 최고 품계까지 올려주고 그래서 아찬이라는 그 품계를 여기 희랑대사한테 주는 시에다가 명기하고 이거 보면은 그 상소한 장소는 함양군이에요. 고은 선생이 시무 10여조 진성여왕한테 상소를 올린 장소는 함양군이고 또 함양군에서 상소를 올리니까 진성여왕이 훌륭하다 하고서 아찬이라는 최고 품계에 올려줬다는 것도 천령군 태수로서 품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찬보다 한 등급 아래였겠죠. 그런데 이제 최고 품계인 아찬까지 올라지고 그것을 이제 시에 쓰는데 희랑대사한테 주는 시에다가 자기 알찬이라고 딱 정확하게 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성여왕한테 시부 10여조 상소를 올린 곳은 함양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양군은 뭐 상소장 같은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서 여기 최치원 기념관에 고용공원 안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 줘야 된단 말이야. 상소당 같은 상소장 이런 거 시무 10여조를 올려서 진성여왕한테 그 신라 개혁 사상을 부르짖은 개혁 사상의 발원지 발상지 이렇게 해가지고 함양군에서 있는 상소장 같은 걸 하나 세워서 기념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근데 최치원 선생이 신라에 경주에 가면은 최치원 선생이 어려서 공부하던 독서당이 남아 있어요. 남산 아래 독서당. 그 다음에 남산에 또 상소장이 있는데 그 상소장은 뭐냐? 임금님한테 올릴 때는 뭐 신라 시대든 고려 시대든 조선 시대든 다 상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소. 근데 경주에 있는 빌딩 건물 이름은 상서장이라고 말해요. 상서. 이 상서라는 것은 상소하고 틀리죠. 소는 왕한테 올리는 거고 상서는 서신을 올린다는 것은 그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 올리는 거지 왕한테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상서장은 절대 왕한테 올리는 글을 지은 곳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경주 사람들이 경주의 채씨들이 이렇게 상서장을 갖다가 진성여왕한테 올린 시무 10여조를 올린 상소를 올린 곳이다 라고 주장하게 됐느냐면 원래 조선 후기까지 말기까지는 그냥 상서장이었어요. 그 상서는 뭐냐? 편지 서자인데 그 서신은 누가 돌렸느냐 하면 왕건한테 올린 거란 말이에요. 왕건한테 어떻게 올렸느냐? 공령은 청송이요 계림은 황엽이라 딱 그 8글자 뭘 앞뒤 말은 다 빠져서 알 수가 없지만 그 편지 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사라졌으니까. 근데 고려시대 때 볼 때는 그 8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공령 청송 고니곡자와 계림, 닭개자. 계림은 신라를 같이 지칭하는 말이고 공령은 고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고려의 왕건이 도읍한 송악이 바로 그 공령이란 말이야. 그 지명이. 그렇기 때문에 송악은 청송이 있단 말이에요. 푸른 소나무. 푸른 소나무라는 뜻이 뭐예요? 행창왕성하게 자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계림은 황엽이라. 신라 계림은 우리 김할지 대왕
제가 경주 사람이니까 신라 김할지 대왕의 그 계림은 신라의 국호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림은 황해 누른잎이 됐단 말이에요. 단풍잎이 졌다 이거. 단풍잎이 졌다는 뭐예요? 다 시들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신라는 시들었고 고려는 왕성하게 부흥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고려는 자기들 칭찬하는 말이가 기분 좋고 신라에서 봤을 땐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 신라는 시든 존재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서장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 도학자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고은 최치원이 신라를 배신하고 고려에 아부했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니까는 경주 최씨들이 못 견디는 거지. 야, 상서장은 왕건한테 편지를 올린 것이 아니다. 진성여왕한테 15, 12조 상소를 올린 것이라고 바꿔라 해가지고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엉터리 학설을 지어내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상소장이 아닌데 상서장이라고, 상서장을 진성여왕 15, 12조 올린 것이라고 딱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상서장 유법이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도 다 역사의 왜곡이란 말이에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수치스럽고 뭐가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왕건한테 편지 보내는 걸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서 그걸 이름을 바꿔요. 이름은 안 바꿨지만은 내용을 바꿔버렸단 말이야. 상서장 진성여왕한테 올린 15, 10여조. 진성여왕한테 15, 10여조를 올린 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천령군 태수일 때 올려서 채택은 안 됐지만은 그걸로 이제 훌륭하게 여겨서 그 양반한테 최고 품계인 알창까지 승진시켜주고 함양군 태수를 그대로 잉임이라고 해서 그대로 벼슬 태수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양군이 있어서 자랑할 일인데 경주 사람들이 갑자기 상서장을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멋대로 바꿨단 말이야. 내용을 슬그머니. 그게 다 역사 왜곡인데 상서장이요 편지를 올린 것이지 상소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왜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조선시대 때 오면은 이 도학군자들은 어떻게 도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금님한테 올리는 충절이 최고란 말이에요. 충성.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한테 충성을 배신하면은 되게 신숙주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세워도 그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고 성상은 신숙, 성상은 박팽년 이 사육신들이 최고의 충신이 되고 최고의 충절이 되고 최고의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과학파해가지고 조선왕조 벼슬에서 문물을 발전시킨 분들은 다 시시한 인물이 되고 오로지 생육신, 사육신 뭐 들어가서 숨고 들어가서 죽고 한 분들만 최고의 충저, 최고의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은 최치원 선생도 이제 그런 도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왕건한테 편지를 보냈네. 왕건한테 아부했네. 신라를 배신했네. 뭘 신라를 배신하고 뭐 신라를 욕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언사도 쓰는 거지. 누구랑 얘기할 때 그 상대방 보고 당신은 한국 최고의 천재입니다 하면 그 옆에 사람은 최고가 안 되고 뭐 둘째 인간이 된다 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그냥 인상말이지. 고려 왕건이 고려가 이제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 신라는 좀 늙었습니다 하면 그건 이제 외교적인 언사지. 그게 뭐 신라 욕하고 고려를 칭찬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글을 쓰느냐? 그 생각을 해봐야지. 그 글의 내막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왕건 태조가 천하의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는데 실황대사도 왕건한테 귀의해가지고 왕건의 법주가 됐단 말이야. 시주가 됐단 말이야. 왕건이 열심히 실황대사한테 시주를 하고 실황대사를 위해서 절도 다 증축해주고 거기서 온갖 보물도 내려주고 식량도 내려주고 다 왕건의 복전이 됐단 말이야. 왕건이 복을 비는 밭이 됐어요. 근데 화엄사에 있는 관예 스님은 견훤의 복전이 됐단 말이에요. 견훤이 이제 귀의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기도하고 갖다 온갖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이 관예 스님은 이제 견훤을 지도하는 지도법사가 됐고 실황대사는 왕건을 지도하는 지도법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더 눈이 밝은 거예요? 실황대사가 눈이 밝은 거지. 망할 놈의 그 견훤 칭찬하는 것보다는 고려태조 왕건을 칭찬하는 게 실황대사가 더 선견지명이 있는 거지. 견훤은 결국 망했고 실황대사는 왕건은 결국 고려 500년을 창업했으니까. 그러니까 실황대사나 뭐 고은 최치원 선생이나 해인사에 살면서 왕건이 다 불렀겠죠. 다 초빙을 했겠죠. 근데 실황대사는 왕건한테 귀의해가지고 왕건의 복종이 됐단 말이야. 왕건의 시주를 받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은 선생은 누구예요? 왜 충절을 지켜서 나는 신라의 벼슬 하는 사람으로서 왕건한테 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겠죠. 거절하는 편지 속에 그런 외교적인 은사,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지. 공룡은 청송이요, 계림은 황엽이나. 그건 그냥 외교적인 은사지. 나는 신라가 아무리 쇠퇴하고 고려가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되더라도 나는 신라의 신하로서 신라에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왕건아 당신한테 가서 벼슬해서 뭐 만년에 부경을 누려본들 그게 뭐 나한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할 때 이런 편지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막은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충절인데 그걸 경주체 시들이 부끄러워해가지고 야 우리 조상이 왕건한테 아부하고 신라를 배신했어? 우리 조상이라도 안 되겠네. 상소장으로 바꿔라. 진성령한테 시무시벼 올린 것으로 내용을 바꿔치게 해라. 이게 얼마나 비굴한 짓이에요. 뭐가 꿀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반성을 해야 돼요. 제시로 당당하게 왕관의 초빙을 거절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에 외교적인 은사에 불응하다. 아무리 신라가 누런 시든 나라가 됐어도 나는 신라를 배신 안 하고 신라에 충성하다 죽겠다라는 당당한 충절의 의식이 반려된 거지. 그게 어떻게 왕건한테 아부하고 신라를 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경주체 시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조상을 오히려 돋보이는 거지. 고은 선생이 끝까지 신라인으로 남아서 살다 죽은 사람을 갖다가 고려의 아부였다고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0절 중에 6절 6수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제1수 보덕이 금강지에서 설한 가르침, 보덕 금강 지상설. 보덕 그러면 이제 뿌덕 아니에요? 뿌덕. 그 뿌덕하면 우리말이 무슨 생각이 나요? 불타. 부처님이 말이 원래 불타에서 온 말인데 불타 그러니까 듣기 싫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바꾼 건데 불타. 얼마 전에 자승스님도 불탔는데 자승스님도 불타네. 불타. 그래서 이 불타라는 말이 음역이기 때문에 여러 음이 된단 말이에요. 불타, 뿌득. 그 다음에 부도, 보타, 몰타. 중국 한자로 표기하려고 그러면 여러 표기법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표기가 우리말처럼 워싱턴 하면 세 글자로 그냥 워싱턴 딱 세 글자 쓰면 되는데 한자로 쓰게 되면 그냥 자기 듣는 어감에 따라서 그냥 전부 다 옮기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보덕이라고 옮겨도 불타,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몰태라고 번역해도 되고 보타라고 번역해도 되고 부도라고 해도 되고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건국시조 주몽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주몽이라는 것도 한자로 점잖게 표기한 게 주몽이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비에는 추모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다른 발음이 비슷하게 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몽, 추모, 드몽 온갖 한자로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해야 되면 전부 다 달라지고 인도말이고 세계말도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보덕하면 이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금강지상설이잖아. 이게 금강경 이제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셨다 이게. 금강 보좌 위에서 이제 설하신 경전이 이제 여러 경전이 있는데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그래서 보덕 금강지상설 보덕이 금강지에서 설한 가르침 이것을 이제 실황대사가 강의했다 이거죠. 4페이지에 부살철이 상간결이다. 부살은 이제 이것도 음역이기 때문에 또 한자가 전부 틀리단 말이야. 보리살타 준말이 보살 아니에요? 보살님. 지금 보살님은 여자지만은 보리살타라는 건 원래 크게 깨달으신 부처님만큼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크게 깨달으신 분을 보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 보리살타의 준말이 이제 부살로 표기되고 여러 가지 음역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부살, 보살들이 철이 상관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경전을 결집한다는 것은 이제 경전을 편집한다는 것이죠. 편집 발간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은 손으로 쓰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녹음기 해놓은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다 녹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머릿속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서로 들고 모여가지고 입으로 풀어내는 거란 말이야. 구술하는 거. 그래서 보살들이 철이산에 가서 1차 결집을 한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편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경을 편찬하기 시작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들었냐?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불경마다 쓰는 게 여시야문이잖아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여시야문 이렇게 나는 들었다고 그랬으니까는 너는 뭐 왜 그렇게 엉터리 들었냐? 이거 따질 수 없는 거지. 내가 들었다는데, 내가 들었다는데, 들었냐? 내가 들었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난 이렇게 들었다는데. 여시야문이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 어쩔래? 내가 이렇게 들었다. 네 들은 건 엉터리야. 내가 들은 게 맞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서 어느 한 구절로 이제 통일을 해나가는 거죠. 여시야문. 딱 불경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다 여시야문을 하사오니 일시불이 제 사회국 기수로 고도건하사 여비 대중 2500인으로 구하시다. 이렇게 금강경부터 시작하듯이 모든 불경의 첫머리는 여시야문이라는 말이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철이산에서 모여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편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집이라는 것은 이제 불경 편찬을 결집이라고 표현하는데 1차 철이산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대장경, 고려대장경, 뭐 팔만대장경, 일본의 신수대장경, 뭐 끝없이 대장경을 만들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 완성된 게 이제 일본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이 이제 최종 완성돼서 거의 전 세계가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을 기준으로 다 불경을 공부하는 거죠. 필추 해인사 강경이라 필추란 말도 음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들이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승려가 되는 것을 비구를 한단 말이야. 머리 깎고 중이 되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기초 공부를 해가지고 정식 스님이 되는 거, 그것을 비구란 말이야. 그래서 비구를 우리말로는 비구라고 하는데 한자로 표기하면 비구, 필추 다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야. 구자가 우리말로는 기역이지만은 또 이게 구개음화되면 비주 이렇게 됩니다. 주. 그러니까 추자가 나오는 거죠. 필추. 필추에도 필도 이제 리을이 탈락하면 피추. 비구도 이제 구개음화되면 비주.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필추도 이제 비구라는 말고 비구라는 것은 이제 남자 중, 여자 중은 거기다 니자를 붙여가지고 비구니. 우파세, 우바이. 우파세는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 여기서 니자 발음이 이제 여자를 지칭하는 전미사. 필추 해인사 강경이나 비구들이 아니고 비구. 이 비구는 이제 희랑대사를 가리키겠죠. 비구가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강론한다. 그래서 자파, 종차, 성삼제자. 자파는 이제 화엄경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왜냐? 부처님이 화엄경을 강론하실 때 하늘에서 온갖 꽃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자파경이란단 말이야. 하늘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갖 신기한 진기한 꽃들이 다 꽃송이들이 떨어져 내렸으니까 꽃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파경은 이제 화엄경을 지칭하는데 자파경, 화엄경이 1호부터 성삼절이라. 3절은 또 유교 문자란 말이에요. 앞에까지 다 불교 문자인데 3절이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이 뜻이죠. 3절이라는 건 공자님이 주역을 탐독하셔가지고 주역을 너무나 애독하셔가지고 가죽끈으로 경전을 묶었는데 그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단 말이야. 얼마나 책을 오래 많이 봤으면 가죽끈이 끊어지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끊었단 말이야. 3절. 그래서 주역을 도격 3절이라 주역을 읽었는데 3번이나 가죽끈이 끊어졌다. 이거 엄청나게 읽었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읽었다는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이 뜻이지. 화엄경이 1호부터 3절이 될 것이다.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왜?
실황대사가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열심히 강의하시니까 그 신도들이 앞으로 이제 그 화엄경을 열심히 탐독할 것이다. 그래서 3절이 될 것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일수. 그러니까 첫 번째 보득 금강지상설의 부살처리 산간결이요. 여기서 네수. 하나, 둘, 셋, 넷. 필주 해인 사강격하니 자파 종차 성삼절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절 보득 금강지상 설자하고, 그 다음에 부살 처리 산간결 결자하고, 그 다음에 자파 종차 성삼절이라 이 절자하고, 이 세 구절이 아분이란 말이에요. 운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운자를 여러분들이 딱 음을 들으면 알잖아요. 설, 결, 절. 아, 이것이 니을자 발음이네. 딱 들으면 이것이 바로 측성 아분이라는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경자는 이제 평성인데, 아분자에 반대되는 측성을 쓰면은 이제 평성을로 중간에 와야 되고, 평성자를 쓰면 그 끝은 이제 하나는 측성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측성문을 썼기 때문에 강격할 때 경자는 평성인데, 그래서 이 측성, 평성과 측성이 있는데, 이 측성은 우리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받침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측성이다. 여러분들이 받침자, 기역, 리을, 비읍, 이 받침자 요 세 개밖에 없던 거예요. 한자의 받침자, 달, 밥, 역, 기역, 역자, 또 역자 있는 것은 다 측성이란 말이에요. 기역자가 받침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니을자, 돌, 요 니을자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건 측성이란 말이에요. 비읍자, 임역자, 역자가 들어있으면 이건 측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볼 때 역자, 돌자, 역자 이런 기역자, 리을자, 비읍자 이런 거에 들어있으면 이건 측성자구나.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야. 이건 무조건 지정되어 있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측성이야 이거는. 이건 한자로 입성이라고 그러는데 평상 거입할 때 입성자는 들일자지. 평성, 상성, 평상, 거성, 입성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상 거입, 입성은 이것은 무조건 입자니까는 당연히 무조건 이것은 측성이다. 측성, 입성은 측성이다. 평상, 거성은 이 받침이 있어도 이런 기역, 리을, 비읍 이 세 글자의 받침이 아닌 평자는 이음자 받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측성이 아니고 이 기역자, 리을자, 미음자 받침이 있는 것만 무조건 입성자가 들어가는 것이 측성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건 측성이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 설, 말씀설, 결.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절, 끊어질 절자. 그러니까 설, 결, 절. 설도 리을, 결도 리을, 절도 리을. 이러니까는 이것이 다 입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역, 리을, 비읍자 나오는 한자가 나오면 이것은 측성자네 라고 무조건 이게 변함이 없는 거니까 법칙이죠. 받침을 해갔던 법칙처럼 정확한 법칙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저 측성이 무너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지금 저걸 이해를 못해요. 젊은이들이 이제 한자 공부를 안 하면은 리을, 비읍, 시읒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측성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측 오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수는 측성으로 아분을 해가지고 시를 지었고, 둘째 수는 이제 평성으로 아분해서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수는 이제 궁자, 공자, 음자를 써가지고 이것이 바로 평성 아분 시란 말이에요.
5칠 5평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섯 수는 축상, 다섯 수는 평상. 그래서 용당, 묘설, 입용궁. 용당에서 묘설, 신묘한 설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용궁에 들어갔다. 용궁은 물론 용이 사는 곳이죠. 바다의 신, 용이 사는 곳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원래 용궁을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없었죠. 인도에서 들어온 전설이니. 중국이 용의 나라지만은 용이 물속에 산다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궁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인도에서 용궁이 들어와서 이제 용궁설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용당에서 신묘한 설법을 해가지고 신묘한 설이 용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궁에 이 화엄경이 보관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당에서 설법한 그 신묘한 경설 화엄경이 용궁에 들어가 있으니 용맹 능전 용종공이라. 용맹이라는 것은 용맹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용기 용자고, 여기 용맹은 바로 이 용수보살을 용맹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용맹하게 용궁에 들어가서 불경을 지고 화엄경을 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용맹이로 표현을 됐어요. 그 양반의 이 별칭이 용맹이라. 용수보살의 별칭이 용맹이라는 거예요. 용맹이 등이 용종의 공을 정했다. 용종은 이제 용수보살 이 화엄경을 이제 주석하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석했다지만은 이건 대승불교 경전인데 중국 불교는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누는데 부처님의 원래 설법은 다 소승불교고 중국에 전해지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나왔는데 용수보살은 인도의 고승으로서 대승불교의 경전을 주석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양반이 다 창작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황제 내경, 그러면 황제가 설법한 의경을 갖다가 황제 내경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황제가 그런 것을 설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후대 와서 지어놓고서는 황제가 설했다 이렇게 황제 내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신농 본초경, 신농씨가 본초경을 설했다. 신농씨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설 속의 인물들이 그런 책을 썼겠어요? 다 갖다 붙인 거지. 사망오제 갖다 붙이는 것. 그러니까 권위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도 뭐 책을 위조해놓고서는 단군 무슨 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군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지. 그래서 용맹 능정 용종공이라. 용맹이 능이 용종, 용수의 공을 전했으니 용국 용신 정환이라. 용국도 내래 용궁이라 하겠죠. 용궁 용신, 용신도 용왕이고 정환이라 정희 정령, 환희를 환희한다, 크게 기뻐한다 뜻이죠. 용산 익표 의룡이라. 용산은 뭐냐?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을 지칭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설법했으니까 용산이 이제 가야산이다 이거죠. 가야산에서 의룡, 이 불경의 뜻을 잘 표현한 사람. 그래서 의룡은 내내 이제 희랑대사를 지칭하고 희랑대사의 웅장한 그 설법을 더욱 표시하게 되리라. 그 가야산에서 더욱 희랑대사의 웅장한 화엄경 설법을 더욱 선양하게 될 것이다.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랑대사를 칭찬합니다. 제2수는 온통 용자를 써가지고 용당, 용궁, 용맹, 용종, 용국, 용신, 용산, 의룡 8번이라 8용이란 말이에요. 47, 28, 28자 중에 8글자나 용용용용 써놨다는 거예요. 이건 다 불교의 개성과 마찬가지로 정식 한시가 아니고 그냥 고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글자를 끝없이 8번이나 반복해 쓰는 거죠. 원래 한시에서는 한 구절에만 같은 글자를 쓸 수 있지 다른 구절에 같은 글자를 쓰면 그건 실격이라고 해요. 실격 처리하는 거예요. 고은 선생이 뭐 누구한테 실격당하고 겁나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8번이나 그냥
한 구절에 두 번씩 용자 같은 용자를 그냥 끝없이 반복해 쓴 거예요. 쏟다 해서 뭐 뜻이 손상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용산 입표 의령이라. 이 시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걸어놓으면 좋겠네. 용자가 하도 많아서. 삼수 마갈재성 광편조. 마갈타국은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마갈타국이고, 그래서 광편조, 그 불경의 부처님의 빛이 두루 비친다는 거예요. 차구 반국 법증요라. 또 빛날 요자. 차구 반국에서 부처님의 법이 더욱 증자, 더욱 빛날 요자, 더욱 빛난다. 차구 반국도 내내 뭐 마갈타국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마갈타국이고 여기서는 마갈제국이고, 이것도 다 음역이기 때문에 표기가 다 달라진다. 한자 표기하면 달라진다. 차구 반국도 원래는 이제 차구 가국이고, 그러니까 음역하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차구 반국이 뭐냐면 이제 서역의 우전국에서 동남쪽으로 이치에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국왕이 대승불교의 신심이 깊어서 반야경, 대집경, 화엄경 등 상부의 대승경전을 봉안하고 이제 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차구 반국에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더욱더 빛을 냈다는 것은 거기서 더욱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편찬해서 보급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차구 반국의 이제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더욱 설법이 더욱 빛났는데, 금조해일 출부상이라. 오늘 아침에 부상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해 뜨는 동쪽에 있는 나무가 부상인데, 해 뜨는 동쪽에 있는 나무가 이제 부상이라기 때문에 부상은 우리의 신라를 지칭한다. 그러면 신라가 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본을 지칭한다 하면 일본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동쪽은 뭐 신라 아니면 일본 두 나라밖에 없으니까 뭐 제3자가 있다면 부상이라고 다르게 쓰겠지만, 신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동쪽에 없으니까 금조해일 출부상이라. 오늘 아침에 지혜의 빛이, 지혜의 태양이 동쪽 나라에서 떠오른다. 인득 문수 강동나라. 그래서 문수 보살이 동쪽의 사당, 동쪽의 절에 강림하신 것을 알겠다. 인득, 인지한다. 알인자. 문수 보살은 지혜의 상징의 부처님의 보살이죠. 석가모니 부처의 협시보살이라 해서 왼쪽 오른쪽에 옆구리에 모시고 앉아있는 보살들이 계신데, 부처님의 왼쪽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고, 오른쪽에는 보영보살이 앉아 계신데, 보영보살은 덕행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는 지혜, 문수살이 지자라고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이고, 보영보살은 덕행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이제 문수보살을 숭배하는 중국 4대 불교 성지가 있는데, 그 4대 불교 성지 중에 4대 불교 성지라는 건 4대 보살의 성지란 말이에요. 그 4대 보살의 성지는 어디냐면은 이제 문수살이 지혜의 상징인 그 보살이 주재하시는 절, 산, 그 산이 바로 오대산, 중국의 오대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의 오대산을 그대로 동쪽에 옮겨놓은 게 저기 강릉에 있는, 평창에 있는 오대산, 그것이 문수보살의 상징인 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육신들을 뜯어 죽인 그 세조대왕이 병에 이제 만년에 병에 시달려가지고 병을 치료하려고 이제 오대산을 갔을 때 만난 보살, 그다 문수사리 보살이란 말이에요. 많은 보살도 만나고. 그래서 오대산은 중국 지혜 보살이신 문수 보살이 주재하시는 산, 그 다음에 덕행의 상징인 보현보살이 주재하시는 산, 그 주재라는 것은 이제 머물러 계시다는 뜻이죠. 주재하시는 산은 저 중국 사천성 아미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관음보살, 가장 많이 숭배하는 관음보살이 주재하시는 산은 중국 동남쪽 결강성에 있는 보타라카산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이 주재하시는 산은 이제 부하산,
지장보살 주제처 구화산.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4대 불교 성지로서 중국의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몰려다니는 곳이죠. 순례성지지, 순례성지.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계신 설하는 가야산 해인사 그 절에 강림하셨다. 동쪽의 사당에 강림하셨다는 게 동쪽의 절 문수 그 지혜 화엄경의 지혜가 이제 가야산 해인사에 전파되었다는 뜻으로 쓴 거죠. 제4수 천원비교 종천수요. 하느님의 말씀. 이때 뭐 중국이나 인도나 중국도 초기에는 천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을 지칭하지만은 불교의 천이라는 건 최고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석천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보호하는 보호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게 최고 높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원비교 종천수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그 비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불경도 원래는 이제 비밀한 가르침인데 부처님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최종 결론을 내리고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해서 그 비밀의 가르침을 퍼뜨리신 것이 바로 초전법륜지, 처음으로 법의 수레를 돌린 곳이다. 초전법륜지, 6비구들한테 이제 법을 전수하신 곳이죠. 천원비교 종천수라. 하느님의 말씀, 비밀한 가르침을 하늘로부터 수여했고 해인진전 출애래라. 부처님이 해인상매에 드는 그 참다운 진리, 해인진전을 출애래라. 그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 진전이라는 것은 이제 진제와 같은 말로서 불교에서는 이제 제자는 이제 진리라는 용어로 쓰는 건데 진제하면 참 진리, 속제하면 속인들한테 필요한 진리, 진제와 속제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제는 이제 출세간, 세간을 벗어난 사람들이 따라야 될 거고, 속제, 제세간, 세간에 사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진리. 그래서 진제와 속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머리 깎으면 진제가 되는 거고, 머리 안 깎으면 이제 속제가 되는 거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뜻을 쓴 거지. 그래서 해인사의 진전, 참 진리는 바다에서부터 왔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제 비교, 비밀한 가르침은 하늘에서부터 전수된 것이다. 그래서 천수, 이 시를 이제 고원 선생이 지어서 해인사에 갖다 실황대사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실황대사가 보고서 감격해서 잘 보관했겠죠. 그러면 이제 실황대사하고 또 고려태조 왕건하고 또 친하니까 또 써서 고려태조 왕건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건이 보고서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자기 첫 번째 연호를 뭐라고 했느냐. 연호라는 것은 황제의 나라에서 독립국가의 연대표기란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이제 서기 몇 년 이렇게 표현하는 듯이 동방에서는 황제마다 자기 연대표기를 따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은 천수라고 연호를 썼단 말이에요. 천수원년, 내가 고려태조 건국 첫 번째 해를 천수원년으로 선포한다 하면 딱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수원년. 하늘이 나한테 제왕 신권설처럼 하느님이 나한테 권력을 줬다. 그래서 하늘이 준 것이다. 그래서 천수원년, 천수원년이 고려태조 왕건의 그 천자의식의 개국연호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국연호를 어디서 캐치했겠느냐? 어디서 따왔겠느냐? 저는 이 고원 선생이 찍은 시에서 따왔다. 천원 비교 종천수. 이걸 딱 왕건이 봤다 그러면 내 연호를 하늘에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천수라고 연호를 썼는데 고원 선생 시에서 따왔다. 고원 선생을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고 초빙하여서 우리 고려에 와서 벼슬 좀 하세요. 그러니까 고원 선생이 공룡은 청송이요. 이 송악은 이제 푸른 소나무고 우리 계림은 황열배라. 계림은 시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신라의 신하로서 신라의 충성을 다 바쳐서 살다 죽지 고려에 벼슬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거절의 편지를 보낸 곳이 경주에 있는 상서장이라는 분이 그 상서장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쓸데없이 진성여왕한테 올린 상소라고 역사를 왜곡해서 쓰는 거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진성여왕한테
고려텔 고 최치원 선생이 개혁 사상을 설파한 곳, 진성여왕한테 상소를 올린 곳에서 상소장을 하나 건물을 지어서 기념해야 된다.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상소장 좀 세워주세요. 고 최치원을 기념해서. 경주는 상소장이요, 함양은 상소장이다. 신라 진성여왕한테 시무 12호조 개혁 사상을 설파한 상소를 올린 곳, 상소장. 여기까지만 멈췄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사수. 천원비교 정천수하니 하느님의 말씀을 비밀한 가르침이 종천수하니 하늘에서부터 전수됐고 해인진전은 출애래라. 해인상매의 참 진리는 바다에서부터 나왔다. 다 이제 화엄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의 의제. 그러니까 이건 숫자는 문자가 아니고 올레자하고 제주제자. 이것이 아분자, 이제 평성이란 말이에요. 평성. 올레자도 평성, 제주제자도 평성. 그래서 레자와 제자 두 가지 평성.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측성시를 지었으니까 뒤에는 이제 평성시를 지은 거죠. 정확하게 이제 열수가 다 남아 있으면은 측평으로 열수가 다 지어지는 건데 6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호시 해우 흥해의다. 호시 좋토다. 좋을 호자니까 좋토다. 해우 바다 구퉁이, 바다 모퉁이죠. 바다 모퉁이는 이제 신라 사람들의 그 자조적인 말이죠. 바다 구석이다. 신라를 지칭할 때, 자조적으로 지칭할 때 바다 구석이라. 좋토다. 바다 구석에 흥해이라. 근데 바다 구석에 있어서도 해인상매의 뜻은 일으켰다. 흥해이라. 해인상매는 이제 화엄경의 뜻이죠. 해인상매의 뜻을 일으켰으니 지응천이 위천제라. 다만 응한다. 뭘 응해요? 천의 수천제에 응한다. 이거 다만 이 해인사에서 화엄경의 뜻이 일어난 것은 하느님의 뜻이 위천제라. 하늘에서 내려보낸 천재한테 위임한 뜻에 응한다. 이거죠. 지응천이 위천제라. 천이가 천재한테 위임한, 그러니까 천이 하느님의 뜻은 뭐 부처님의 뜻이 있고, 천재는 누구예요? 그랬어요? 화엄경을 강론하시는 희랑대사가 바로 그 천재죠. 고은 선생은 희랑을 이제 천재라고 추켜 세우는 거죠. 천이는 천재한테 맡기는 그 뜻에 응한 것이다. 그래서 제 사소는 이제 내제 평성문에 맞추는 시를 지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이제 측성문에 맞추는 석, 역, 적. 여러분들이 이제 측성, 입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자 발음이 기역, 리을, 비읍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측성이다. 이건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수, 고담, 용수석이요. 독리마지, 남림역이요. 빈공피안, 진금성이요. 성은 이제 평성인데 이것은 측성에 있었을 때는 아분이 아닐 때는 이제 평성 반대로 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분자, 측성. 하사가야 개불적이래요. 도수는 이제 도의 나무다. 그 나무도 우리가 중국에 있어서는 감당나무, 당체지화라 해가지고 감당나무 당하.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 나무를 쓰면은 이것은 이 당인데 당체지화라 해서 감당 무슨 돌배나무 당자 돌배나무인데 이 당이라는 나무에서 소공이라는 중국의 유명하신 주공의 동생인 소공이 어진 태수로서 이분이 지방 시찰하면서 여기서 잠시 쉬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진 재상이 태수께서 잠시 쉬어가신 곳이란 말이에요. 당체지와.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저건 소공이 쉬어간 곳이다.
어지신 원님이 시어간 곳인데 저 나무를 기념해서 베지 말라. 잘 보호해라. 그래서 보호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저 당자가 나오면 무조건 어진 원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진 태수. 우리 신라 고은 최치원 선생은 전국에 자취는 무지하게 많지만은 상징적인 저는 나무를 해놓은 건 없죠. 고은 선생이 어디 나무 밑에서 했다든가 어디 나무 밑에서 뭐 쉬었다든가 그런 건 없고 숲을 만든 상림숲만 있는 거지. 우리가 상림숲 전체는 보호해도 어떤 나무가 고은 선생이 시실한 나무니까 그 나무는 베지 마라, 그 나무는 보호해라 라고 하는 지칭하는 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런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이란 당체지와의 당이란 돌배나무 당자지. 그래서 저 당이라는 나무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어진 원님의 어진 정치를 연상하고 그분을 보호하듯이 저 나무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도 보리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다가 새벽에 계명성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탁 도를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아, 이 도를 깨달았는데 내가 이것을 중생들한테 전해줄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래도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초전 법륜이라 해서 처음으로 설법의 수레를 돌렸다 해서 초전 법륜, 처음으로 설법한 땅이 초전 법륜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보리수 나무를 보면 석가모니의 도를 깨달은 나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지칭해서 도수라, 도의 나무다. 중국 사람들은 당자 나무는 어진 선정의 나무, 어진 원님의 나무 이게 딱 연상하듯이 인도 사람들은 보리수 나무를 딱 보면은 아,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으신 나무. 그러니까 석가모니만큼 귀중한 나무를 이제 그 사람들은 보리수 나무만큼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석가모니가 벌써 도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의 또 상징적인 나무가 또 하나 있죠. 공자님을 상징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행단. 은행나무 행단. 요 당자는 어진 원님의 어진 정치를 상징하는 거고, 요 행자는 공자님의 학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단이라는 게 뭐예요? 살구나무를 심어놓고 그 주변을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서 공자님이 강학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강학을 하신 것은 살구나무인데 중국 공자님 시대에는 은행나무가 아직 없었어요. 근데 후대에 내려면서 은행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상징성이 살구나무에서 은행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실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성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살구나무 밑에서 강학을 하셨느냐 은행나무 밑에서 강학을 하셨느냐 뭐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후대 사람들이 숭배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성균관에는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전국 향교 사원에는 전부 다 은행나무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나무도 암나무를 심어놓으면 이제 은행이 열려가지고 은행은 열매가 열리면 되게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순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순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니까는 아무 상관없죠. 은행잎만 노란 잎이 저기 도동서원에 한번 가을에 가봐요. 노란 은행잎이 아주 멋있지. 그래서 은행나무는 노란 잎도 멋있고 또 공자님의 강학하신 상징의 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보면 공자님의 강학하신 상징성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수를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상징성의 나무고 그래서 보리수 열매를 가지고 염주를 만들어서 스님들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만지면서 그 염주 사상이 또 천주교 카톨릭에 전해져 가지고 카톨릭에서도 또 이 묵주라고 만들어서 돌리고 그래서 세상사가 그냥 빙빙빙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도수 고담 용수석이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아주 고상하게 설법하신 용수의 해석. 용수보살이 이제 대승불교 조술 주석서를 냈는데 그것이 바로 대부사의론이니 뭐 이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책들을 보리수 아래에서 고상하게 설법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용수가 해석을 했다. 도수 고담을 용수석이라. 도수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이 설법, 고담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죠. 고상하게 담론하신 불교의 설법, 부처님의 설법을 용수가 해석했고, 독림 아지를 남림역이라, 독림의 아지를 남림에서 번역했다. 독림은 이제 독림
독립이란 독립선언, 중국 동진시대 여산, 지금 중국 강서성 여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독립사가 있는데 거기 회원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의 제자들이 이제 화엄경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제자가 이제 남림사에 가서 또 번역을 해서 남림사에 번역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회원법사를 상징하는 말이고 회원법사의 평소의 뜻, 그 고상한 뜻, 고담, 아지, 고상한 뜻, 고상한 담론, 고상한 설법. 그 높을 것자 썼으니까 밑에는 우아하자 쓰는 거죠. 고아하다, 높고 우아하다. 그러니까 시를 잘 지은 것이요.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래서 도수 고담은 용수석이요. 독림아지는 남림역이다. 이건 정확하게 서로 대칭적으로 쓴 건데 절구에는 뭐 대칭은 안 쓰는데 대칭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작자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독립회원법사, 회원법사가 누구냐면은 유명한 중국의 우리 어디야 저기 통도사에 가면 삼소굴이 있는데 삼소굴이라고 그 유명하신 송 스님인가 유명하신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종정을 지내신 스님이 살던 집이 삼소굴인데 그 삼소가 뭐냐? 유불도 삼교의 회통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은 채치원 선생도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신 분이고 그 중국의 전통은 이제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덕목이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유불도 삼교를 회통했다고 표현 안 하고 합의했다고 표현합니다. 합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통이란 말을 좋아하고 유불도 삼교를 이제 모아서 통달했다. 중국 사람들은 모아서 통달했다는 뜻을 안 쓰고 유불도 삼교 합일 하나로 합쳤다. 합일. 그래서 삼교회통, 삼교합일, 산자오 허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허이 하나로 합쳤다. 이것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통을 했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유불도 삼교를 회통한 사상이 신라시대 때 고은 채치원 선생, 조선시대 때는 이제 함옥득통 기화 스님이 쓰신 유교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유불도 삼교를 서로 공부해야 된다. 똑같다 이거죠.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 회원법사가 바로 이 유불도 삼교 회통의 사상의 성지란 말이야. 삼소의 발원지. 삼소라는 세 분이 웃었다는 게 누구예요? 그 회원법사하고 또 한 분은 육수정이라는 도교의 도사란 말이야. 육수정이라는 도사. 또 한 분은 유명한 도연명. 도연명은 은자신데 유교의 상징으로 된 거죠. 그래서 유불도 유교의 도연명 시인하고 불교의 회원법사하고 회원법사는 원래 이제 선종이 아니고 정토종이라 해가지고 극락세계 오로지 연불경만 외우면은 이제 극락세계 간다는 정토종의 성지인데 회원 그 독립사가. 그래서 독립사의 회원법사는 이제 불교의 상징. 그다음에 도교의 상징은 이제 육수정이라는 도사. 이 세 분이 이제 회원법사의 초청으로 독립사에서 놀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각자 돌아가려고 내오다가 회원법사는 평생의 다짐이 나는 절 문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자기 신조란 말이에요. 근데 세 분이 대화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서 산문 밑에 호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사 이름이 호계삼소죠. 호랑이 계곡이라. 호계삼소의 발원 성지가 바로 회원법사가 사시던 독립사란 말이야. 호계라는 지명에 세 분이 웃었다. 누구냐? 도연명, 회원법사, 육수정, 도사. 이 세 분이 호계까지 내려와서 웃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회원법사가 자기는 평생 산문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호계까지 내려와서 전송하다 보니까 서로 웃고 떠들면서 전송하다 보니까는 깜빡 자기의 신조를 잊어버리고
호계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내려와서 내가 내 신조가 이 산문을 벗어나지 않는 건데 문간에 나오지 않는 건데 오늘 깜빡하고 잊어버렸네 하면서 세 분이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계삼소가 유불도 삼교의 이제 해통 정신의 이제 상징적인 장소고 상징적인 고사고 이게 호계삼소죠. 그 호계삼소의 발원 발상지가 바로 이 독림사, 여산에 있는 독림사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동시에 저는 호계삼소라는 그 고사성어만의 발상지만이 아니라 이런 고은 선생이 봤을 때 중요한 화엄경을 번역한 성지란 말이에요. 독림아지 해원법사의 평소에 고상한 뜻이 바로 남림사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 화엄경은 이제 80화엄, 50화엄 이렇게 50권의 80권의 화엄경과 50권의 화엄경이 두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50권의 번역본이요. 50화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독림사의 뜻을 받들어서 이룩한 남림사의 번역이었다. 이런 뜻이죠. 독림아지 남림령이라. 그 다음에 빈공피한 진금성이라. 빈공은 거기 주석에 있는 것처럼 담빈이라는 화엄경의 제일 강경 종로를 강론하시는 스님, 이분하고 이제 또 누구냐 해량이라는 스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화엄경을 잘 강론하셨는데 그 강론하시는 것이 마치 금성 황금 쇳덩어리, 금성이라는 것은 편종이고 옥진지 할 때 옥은 이제 편경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우리나라 국악기에 보면 편종과 편경이 있는데 편종은 이제 쇠로 만들었고 편경은 옥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땡 치면 소리가 다 틀리죠. 근데 공자님을 집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대성이란 말이에요. 크게 일으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묘에 가면 향교나 성균관의 문묘에 가면 그 그 전각 이름이 대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대성이 바로 이 공자님은 집대성했다는 대성에서 나온 거예요. 크게 일으켰다. 대성이라는 것은 큰 성인이 아니고 크게 일으키신 분이다. 뭘 일으켰냐? 공자님이 음악을 완성한 것처럼 이 대성이란 말은 음악인데 1악장이 끝날 때 시작할 때는 편정을 땅 친단 말이야. 금성이고 쇠소리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맞출 때는 편경을 땅 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옥으로서 이제 맞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1악장을 시작할 때는 쇠를 치는 쇠소리가 나야 되고 마칠 때는 옥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옥소리가 옥진지가 이제 편경이고 그 시작할 때 쇠소리 내는 것이 편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종을 땅 치는 것을 이제 금성 쇠소리가 난다는 거고 편경을 땅 치는 것을 옥진지 옥이 떨친다. 옥으로 거둔다는 뜻이고 그래서 공자님은 금성이 옥진지 1악장을 만들 때 시작과 끝을 완성하신 분 이것을 전부 다 완성한 이 악장을 완성해서 하나의 베토벤의 영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음악을 완성해내는 것을 집대성이라 한단 말이야. 대성,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의 악곡을 완성해내는 것을 집대성. 그래서 공자님은 집대성 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은 대성이란 말이에요. 크게 이렇게. 대성이라는 건 이제 음악의 악장을 이룩하듯이 모든 유교의 학문을 이제 집대성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금성욕진, 편종과 편경을 치는 것. 그래서 빈공피한 진금성이라. 그래서 이 담빈이라는 스님과 해량이라는 스님이 화엄경을 잘 강론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속세가 아니라 피안 세계, 도피안. 불교 용어로서 이제 차안과 피안이 있는데 차안은 중생들이 사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고 피안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모니 보살들이 도를 깨달아서 건너간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세계, 이 언덕에는 우리 중생들이 사는 거고 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석가모니와 보살들, 도를 깨달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안이라는 말이에요. 도피안. 도피안은 도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피안에 이른다. 그러니까 저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 극락세계에 도달한다. 이것을 도피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 가면, 경주에 가면 도피안 사라는 절도 있죠. 그 도피안 사라가 뭐예요? 저
진리의 세계로 건너갔다. 이를 도자 도달했다 이거다. 피한 세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저 진리의 세계에서 화엄경을 강론하신 빈공이나 이런 분들은 금성을 떨쳤다 이거. 진동할 진짜 금성을 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엄경 설법을 잘 시작했다는 뜻이죠. 떨쳤으니까 쇠소리 냈다고 목소리 냈다 이런 것은 이제 음악에 빗대어서 아주 잘 완성했다는 뜻으로서 쓰는 말이죠. 진금성이라 쇠소리를 진동했다. 담빈 스님이 진리의 세계의 화엄경 강의를 아주 잘 마쳤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담빈과 해량이라는 스님이 화엄경을 강론하러 아주 유명세를 떨쳤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유명하셨다. 그렇게 유명하셨지만 그것이 하사가야 개불쫓고 가야산에서 해인사에서 부처님의 자취를 이은 우리 실황대사만 어찌 갖겠는가? 우리 실황대사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격이죠. 저분들이 아무리 화엄경 강의를 잘했어도 담빈이 해량 스님이 아무리 화엄경 강의를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실황대사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화엄경 강의를 잘하신 것만 어찌 갖겠는가? 못하다 이거예요. 뭐 담빈이나 해량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한국 사람 칭찬하는데 뭐 중국 놈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상관없거나 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이것은 하사라는 것은 비교격이죠. 앞과 뒤에 있을 때 앞에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뒤에 것만 못하다 할 때 하사가야 개불적고 어찌 같으랴 어찌 가야산 해인사에서 실황대사가 부처님의 자취를 이어서 화엄경 강의를 아주 잘하신 것만 같겠는가? 그러니까 앞에 담빈이나 해량대사가 화엄경 강의를 잘했다고 소문이 났어도 우리 실황대사가 한 것만은 못하다. 어찌 같으리요? 이 뜻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하사란 말이라든가 쟁사란 말 이건 다 시에서 쓰는 말로서 시어는 거예요. 시어인데 비격격으로 쓰는 말이에요. 비격격. 청간 천속정 비대고 무성 청가 쟁사 천왕봉 천명 청간 천석종 하나. 천성이라는 게 얼마예요? 섬이라는 거 옛날에 한 가마가 아니고 두 가마를 집어넣는 것을 섬이라고 그래요. 섬. 우리말로 섬이고 한자로는 석이라 하고 이건 단위란 말이야. 용량 단위. 천섬들이 그러니까 1000가마 아니고 2000가마를 집어넣을 수 있는 종이란 말이야. 이 종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2000가마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아마 여기 이 최초 역사공원에 가득 찰 거예요. 그 천섬 종들이 종에다가 이것을 보란 말이야. 청컨대 천선들이 종을 보라. 비대고 무성이다. 이게 두드려 꽂자란 말이야. 이 꽝 치는 거란 말이지. 큰 걸로 꽝 치면은 소리가 없지는 않다 이거야. 비대고 무성이라. 큰 치는 종대를 뭐라고 그래요? 그 종대를 쾅 치게 되면은 아무리 천선들이 종이라 해도 소리는 난다 이거야. 비대고 무성이라. 근데 저것은 큰 걸로 쳐야만이 소리가 나지 이런 걸로 꿍 쳐봤자 뭐 천선들이 종이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큰 몽둥이로 꽝 큰 종 치는 그 종대 방망이로 꽝 치면은 소리가 없지는 않다 이거야. 그 천선들의 종도 큰 몽둥이로 꽝 치면 소리는 난다.
그러니까 천성들의 종도 아무리 잘라도 소리는 난다는 거예요. 치면 소리가 나니까. 그렇지만 이 쟁자라는 것은 한자와 같은 거예요. 어찌 쟁자요? 다툴 쟁자가 아니고 어찌 쟁자요. 다툴 쟁자는 이제 시어 용어로서 어찌 쟁. 어찌 같으리요? 뭐가 같아요? 천왕봉. 저 지리산 천왕봉은 천명유불명이라 하늘이 꽝 쳐서 울리게 해도 이것은 이제 타동사 울리게 하는 거고, 이것은 자동사 우는 거죠. 스스로 우는 거. 그러니까 울리는 건 남을 이제 우는 아이 땅 때리면 더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를 딱 때리면 울리는 거죠. 야 울리지 마라 그럴 때. 하늘이 울려도 하늘이 벼락을 쳐서 꽝 천왕봉을 쳐서 울려도 천왕봉은 소리 하나 안 낸단 말이야. 불명이다. 오히려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왕봉이라는 존재는 이 천석종이라는 건 아무리 커도 꽝 치면 그 큰 걸로 그냥 꽝 치면 소리가 나지만은 천왕봉은 하느님이 아무리 벼락치고 온갖 짓 다 해서 울리려고 해도 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명선생의 신대에게 남명선생의 그 스스로의 존재는 나는 천왕봉 같은 존재다 이거야. 천석들의 종의 존재가 아니고, 천석들의 종은 아무리 커도 크게 치면 소리가 나지만은 크게 치면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은 천왕봉은 아무리 하느님이 울리고 싶어서 아무리 울리려고 때려도 안 온다 이거야. 그만큼 의젓하고 웅장하고 건장하다. 그것이 바로 남명선생의 기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쟁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이 천석종만을 칭찬하는 용어로 생각한단 말이야. 천석종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울려도 울지 않는 존재. 천석종이 그 울지 않는 존재는 천석종이 아니라 천왕봉이라는 거예요. 천왕봉을 강조한 시인데 쟁사 어찌 같으냐라는 그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은 반대로 해석한단 말이야. 천석종은 하느님이 울려도 울리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명은 천석들이 종과 같은 존재다. 천석들이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건 이건 모욕이지. 그 큰 거로 치면 소리가 나니까. 근데 천왕봉 같은 존재가 돼야지 하늘이 울려도 울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야 양명선생의 기상에 합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를 잘못 이해하면 번역 엉터리가 된단 말이죠. 그 쟁사, 어찌 같으랴. 비교격이란 말이야. 앞에 것은 뒤에 못하다. 앞에 거 아무리 잘랐어도 뒤에만 못하다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천석들의 종이 아무리 잘라도 천왕봉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이 아무리 화엄경 강의를 잘해도 어찌 해인사에서 설법하신 우리 희랑대사만큼 하겠느냐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삼삼광의 수감이에요. 삼삼이라는 건 이제 삼삼은 9 하니까 9을 나타내는 말이죠.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을 강의하셨는데, 강론하셨는데, 설법하셨는데, 7초 9회, 7초 8회 이런 뜻이 있는 거죠. 7곳에서 8번 법회를 열었고, 아니면 9번 열었고, 그래서 여기서 선생은 9번 열었다는 것을 따른 거죠. 7초 9회, 7군데에서 9번 설법을 하시는, 화엄경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의 뜻 넓은 법회 자리가 숫자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수감이 의심스럽다. 10시 번종 의불이라 10번 아주 10이라는 것은 완벽한 수죠. 1이라는 건 시작하는 숫자고 10이라는 것은 다 끝나는 수니까 중국 사람들은 10이라는 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10을 좋아하지 않고 9글자를 좋아해요. 마지막 수를 9으로 쳐가지고 9이라는 수를 최고 좋은 수로 여긴단 말이야. 그래서 구전 금단 9번 구은 금단 뭐 전부 다 구자를 쓰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10이 완성된 수란 말이야. 1즉 10이요 10즉 1이라 하나가 10이고 10이 하나다. 그러니까 작고 많고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1즉 10이요 10즉 1이라는 건데 10시 원종 의불이라. 그 열과 열을 강조하는 그런 원종, 원만한 종, 둥근 종, 종법, 종교 이것이 원종이 바로 이제 화엄종의 종을 따르는 불교라는 말이죠. 화엄종의 불교를 원종이라는 거죠. 의불이라 뜻은 어그러지지 않았다. 약설 유통 추 현엄이라 만약에 유통을 말한다면 설법한다면 추 현엄이라 그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불교는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구전하거나 필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강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 금강경을 네가 열심히 뺏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해두면 너는 극락세계에 가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꼬시는 말을 꼭 강조한단 말이야. 그건 뭐 코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널리 사람들한테 전파해주고 많이 필사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유통이란 말이야. 지금 뭐 물품을 유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경전을 네가 널리 유통을 시키면 너는 온갖 증언, 하느님의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뭐 극락 속에 살고 아니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증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증험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증명된 이야기죠. 불교를 열심히 믿었더니 부처님이 와서 뭐 물에 빠진 사람도 구제해주고 불에 타는 사람도 구제해줘서 살려내고 하는 것이 바로 증험이란 말이에요. 온갖 효험들, 그것이 바로 이제 또 무당들한테 가서 점을 보면은 아주 잘 맞추면 그 영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영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령한 증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그 증험이 있다. 온갖 복을 받는 그런 증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통을 이 화엄경을 네가 설법을 들어서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해주고 또 필사해서 널리 보급해주고 하면은 이것을 유통을 잘 하게 되면 너는 결국 증험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죠. 경내 미진 어편기라. 그래서 이 경의 이 화엄경의 뜻 이것이 미진한 것이 있다 그러면 말이 좀 말이 좀 치우치게 기이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네가 이 화엄경에 좀 이해하지 못할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문자가 불교 문자가 좀 약간 난해하긴 하니까 그걸 이해해달라는 뜻을 쓰는 거죠. 경내 미진 어편기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기이할 기자 이것이 바로 이제 평성아분이라는 말이에요. 앞에는 이제 측성아분을 썼으니까 여기는 쉽고 평성아분으로 측평, 측평, 측평 6수 원래 12인데 6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삼삼광해 수감이요. 의심의자도 이제 평성이고 휴자도 평성이고 이제 기할 기자도 평성이고 십시원정 의부류라 약설유통 취현음하면 경내 미진 어편기라 경이 화엄경이 이제 유래돼 가지고 이 책을 봐서 내가 다 미진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좀 약간 기이한 것이니 문자가 좀 난해한 것이니 네가 그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최종 결론을 고은 선생이 내리신 것으로서 이 희랑대사한테 준 10수의 시는 없지만 6수의 시 거기다가 서문과 발문 붙여가지고 팔폭 병풍을 만들어서 우리 최초원 역사관에 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전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원 선생이 화엄경 설법은 못 들어서 아쉽지만 그 화엄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절구시를 지어서 희랑대사한테 주고 또 그 시가 또 왕건한테도 전해져가지고 왕건이 그 시절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딱 따서 천수원년을 선포했다. 근데 왕건이 이제 고은 선생한테 우리 고려에 와서 벼슬 좀 하십시오 하고 초청하니까 아무리 공룡은 청소년 계립은 황엽이라 하더라도 저는 신라의 신하로서 죽겠습니다. 살다 죽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주 훌륭한 충절 정신이지. 그걸 뭐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여기가지고 왕들한테 아부했다 해가지고 상소장을 갖다 상소장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산 해인사에 가면은 전부 다 고은 선생의 자취가 있는 거죠. 제시성. 고은 선생이 쓴 시가 있잖아요. 흑로동 가야산에 들어갈 때 지은 시. 왜 가야산에 들어가요? 광분 첩서 후중만에 인원한분 지척관이라 9페이지 한자 글에 제일 밑에 있는 거. 광분 첩서 후중만에 인원한분 지척관이라 상공시비 성도야영 고교유소 진용산이라 이 뿜을 뿐자인데 원래는 다른 데에는 뿜을 뿐자가 아니고 달릴 뿐자란 말이야. 달릴 뿐. 분주하다 할 때 이게 분주할 뿐자인데 내달릴 뿐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광분 미친 듯이 내달린단 말이야. 뭐가 내달려요? 물결이 첩서 돌이 충충이 첩첩이 쌓이는데 그러니까 돌돌 사이로 미친 듯이 물결이 내달려서 후중만이라
겹겹이 쳐진 이 산 꼴짜기에서 울려 퍼진단 말이야. 울후자. 사자후, 사자의 울음 하듯이 후종만이라 겹겹의 산 중에 울려 퍼진다. 시냇 물소리가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가는 거죠. 광분 첩서 후종만이라 미친 듯이 내달린단 말이야. 물결이 그 돌들 사이로 내달리니까는 그 물결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겹겹의 산 중에서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인어남분 지척가 아니라 사람 말소리가 지척 아주 가까운 사이에 1m도 안 되는 사이에 서로 있는데도 듣기가 어렵다. 인어남분 지척가 아니라 지척간에서도 그 말소리를 알아듣기가 어렵단 말이야. 인어남분 분간하기 어렵다. 야, 너 무슨 말했냐? 물소리 때문에 안 들려?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산이 시끄러울까요? 소음은 아니잖아, 산의 물소리는. 근데 이게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 상공12 성도야야. 늘상 두려워한다. 이거 뭐가 두려워요? 12성도이 옳거니 그르거니 인간들이 끝없이 시비를 따진단 말이야. 시비를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 두려워서 내 귀가 아니라 산신령의 귀겠죠. 인간 세계 시비하는 소리가 산신령님 귀에 들릴까봐 상공12 성도야야 고교 요소 진농산이라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이 산을 다 감싸게 했다. 흐르는 물로 감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물소리로 이제 감싼 거죠. 그래서 물소리로 이제 이 산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와서 옳거니 그렇거니 서로 시비하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린단 말이야. 산신령 입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고은 선생도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일이 떠들어봤자 내 귀에 안 들린다. 그러니까 고은 선생이 이런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속세에서는 벼슬아치들 세계, 뭐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끝없이 서로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 따지고 들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 이 산이 해인사, 가야산이 해인사의 물소리가 광분첩서 후종만이라 돌들 사이로 물결이 미친 듯이 내달려서 이 겹겹의 산 속에 울려 퍼진다. 그 사람 말소리도 인어남분 지척간이나 지척간에도 아주 뭐 1m 사이의 그 지척간에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상공12 성도여야 인간들이 옳으니 그르니 떠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 두려워해서 늘 두려워한단 말이야. 고교 요소 진농산이라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산을 다 감싸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가야산 산신령의 말이죠. 고은 선생님이 시를 썼긴 썼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가야산에서 지은 시고 또 해인사에서 지은 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11페이지. 고은 선생 문집 번지일 시 중간에 기호원 상인이라 호원 스님한테 붙인 시 앞에는 이제 증희람화상 앞에 붙인 시고 이 호원 상인도 내내 스님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화상인이 상인이니 지금은 이제 화상이 농담말로 들어가지고 지 남편한테 기분 나쁠 때 아이고 이 화상아 그렇게 욕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그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 지 남편이 스님이 아니면 이 화상아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화상인이 상인이니 그런 것은 다 스님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호원사님한테 준 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번역이 있으니까 봐요. 종일저도 농필단이라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은 저도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저도족이라는 말이야.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단 말이야. 고개를 숙이고 한다. 그러니까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스마트폰 보려고 고개를 숙이지만 옛날에는 글씨 쓰려고 고개를 숙인단 말이야. 종일저도 농필단이라 옛날에는 종일토록 머리를 숙이고서 붓을 놀리고 있단 말이야. 붓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인인두구 화식난이라. 그런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글씨 쓰느라고 고개 숙여 앉아서 글씨 속 앉았으니까 인인두구 화식난이라 사람마다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말하기 어렵다 이거.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씨 쓰느라 집중하느라고 말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원리 진세 수감이나 그러니까 이 절 호원 스님이 절에 스님으로 계시면서도 열심히 글씨 쓰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글씨 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원리 진세, 멀리 속세, 먼지 나는 세상. 이건 속세란 말이에요. 멀리 속세를 떠나서
수감이나 비록 매우 기쁘나 그러니까 화엄사 절에 계시니까 쌍계사 절에 계시니까 매우 기쁘죠. 속세를 벗어났으니까 쟁나 풍정 미국난이나 그렇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그 인간의 감정 풍정을 미국난이나 막기는 어렵다. 막을 놨잖아. 어찌 풍정을 기꺼이 막지 못하는 것에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라는 말은 이제 어찌 인간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인간의 감정 이것을 기꺼이 막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스님이 됐더라도 인간의 속정은 다 떨쳐버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 고은 선생이 이 스님 볼 때 열심히 붓글씨 쓰는 거 보면 그것도 속정이란 말이야. 속세의 일이지 부처님이 언제 붓글씨 쓰라고 그랬어요? 앉아서 참선만 하라고 그랬지. 용투 청하 홍역경이요. 맑은 노을, 맑게 개인 저녁의 노을, 그 다음에 단풍잎이 떨어진 길경자니까 길에 그림자가 비치고 성년야호 백운단이라 또 밤의 빗소리 흰구름이 처진 밤중에 뭐 흰구름 보이지도 않을 텐데 흰구름처럼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물결 여울탄자죠. 여울에서 소리가 그 여울 물소리가 이제 막 이어졌다. 음원대경 무기반이니 내가 음원이라는 건 시를 읊는 그 정신 시를 읊는 그 정신이 이 풍경을 마주하여 무기반이니 어떤 매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시를 짓는다 이거죠. 사의 신기 억도 아니라 그래서 호원 스님하고 상대할 때 내는 사해고 스님은 도안 스님이라 이거예요. 여기 주석을 보면 알듯이 도안 스님은 옛날에 습착지라는 스님 유학자하고 서로 습착지라는 것은 이제 사학자로서 역사를 편찬한 분인데 이 습착지라는 유학자하고 도안이라는 스님하고 서로 사귀었단 말이야. 근데 석도안이 처음 만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미천 석도안이다. 미천. 미라는 것은 이제 천지간에 꽉찰 미자란 말이야. 나는 하늘의 천지간에 꽉 찬 석도안이라는 스님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단 말이야. 그 습착지라는 분이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미천 석도안이요. 석이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의 성이죠. 스님들은 공통되게 나는 석가모니의 제자다 해가지고 석가모니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전부 석씨를 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속세에는 이씨, 박씨, 김씨 전부 성이 틀리지만 스님들은 성씨가 통일되어 있는데 그 성씨가 뭐냐? 석씨란 말이야. 석가모니의 석씨. 나는 석씨다. 그 석도안. 그 사명대사도 석휴정, 석유정이고 서산대사는 석휴정. 이렇게 전부 다 석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미천 석도안이다. 내 기상이 천지간에 꽉 찬, 하늘에 꽉 찬 석도안이요. 그건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습착지라는 유학자가 그래? 너는 하늘에 꽉 찬 석도안이야? 나는 사의 습착지라. 나는 사이팔만에 기상에 꽉 찬 습착지라는 인물이요.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하는 거죠. 하늘 천지간에 꽉 찬 석도안, 사의 팔만에 꽉 찬 습착지. 둘이 똑같은 말이죠. 천지나 사회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 둘이 막상막하에 이제 기싸움하는. 그래서 서로 기싸움을 잘했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둘이 사귀어서 친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 석도안 사해 심기 억도안이라. 그래서 내가 고은 선생은 유학자니까는 습착지 같은 사해의 습착지고 호원 스님은 당신은 석도안 같은 그런 미천 석도안이란 말이야. 천지간의 기상이 꽉 찬 석도안 스님. 당신은 석도안 스님 같은 분이고 나는 사해의 습착지 같은 사람으로서 당신을 내가 추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기호원상이에요. 편지를 붙였다는 것은 눈앞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편지를 보낸 거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여 이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쓴 거죠. 내 시를 읊는 영혼은 음원, 대경, 무기반이요. 경치를 마주하여 어떤 막힘이 없고 매인 것이 없고 나는 사회, 자기를 지칭하는 바이죠. 나는 사회 습작지 같은 사람으로서 심기, 이 속세, 심기라는 것은 기가 깊다 하는 것은 이제 속세를 지칭하는 말이죠. 나는 속세에서 회업 도안,
도안 스님, 속도암 같은 호원 스님, 당신을 그리워해요.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줬다 이거죠. 이것은 7원 율시로서 난, 이런 평성아분자, 7원 율시는 대부분 다 평성아분자를 쓰는 거고 측성을 쓰는 건 귀한 일이죠. 종일 저도 농패했다니요. 종일토록 머리 숙여 붓굿을 놀리고 인인 두고 화심나니라. 사람마다 입을 다물고 있어서 마음을 말하기 어렵구나. 원리 진세 수감이너 멀리 속세를 떠나서 비록 기쁘나 쟁내 풍정 미국난이라. 바람에 실려오는 속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어찌할 것이고 용투 정화 홍역경이여 맑게 개인 날에 저녁 노을 단풍잎이 떨어진 길에 그림자가 비치니 성년 야후 배군다니라. 밤중에 빗물 내리는 색에 흰 구름같이 물결 파도치는 그 여울에서 소리가 이어지는구나. 음혼 대경 무기반하니 시를 읊는 그 경치를 대하여 어떤 얽매임이 없는데 사의 심기 억도 아니라 사의 습자체 같은 저는 이 속세에서 깃털이 심한 속세에서 석도암 같은 호원 스님을 그리워합니다. 라는 시로 써서 보냈다. 이것은 이제 쌍계사에서 있을 때, 이 고은 선생이 쌍계사에 왜 있었겠어요? 쌍계사에 있는 쌍계사에는 진강국사죠. 지증대사는 문경의 이제 동암사고. 그래서 쌍계사에서 진강국사 비명을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스님들을 사귀고 그런 것을 이제 사귀어서 호원 스님도 그때 사귀었겠죠. 그 진강국사 비명을 거기서 짓고 거기서 비석을 세우고 글씨도 쓰고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때 이제 쌍계사에서 고은 선생이 이제 계셨다는 거예요. 고은 선생은 지증대사 시를 이을 때는 이제 봉암사에 계셨고 또 이제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무용국사 그분의 그 무용국사 비명을 지을 때도 내내 거기에 그 무용국사 성주산에 계셨고 또 진강국사 비명을 지을 때도 화동 쌍계사에 계셨고 또 물론 당연히 이제 경주에는 대승복사 비문 지을 때는 경주에서 지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전국을 유람하시면서 왕명을 받아서 글을 쓸 때는 그 현장에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그 분위기에서 경치를 다 감상한 다음에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글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사회 천지관을 유람하면서 그 기상을 체득하고 와야 된다. 그 기상을 체득해서 현장의 기운을 느끼지 않고서 글을 쓰면은 그건 엉터리의 가짜 글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글을 쓰신 분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고은 선생의 불교시 지금 희랑화상 것이 팔곡병풍으로 딱 적합하니까 만드시고 또 우리 고은 선생이 삼양군 철령군 쾌수일 때 진성여왕한테 15여 올린 상소의 현장이다. 신라 개혁사상의 발상지다 해서 상소장을 하나 세우기를 명언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